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영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 자산 가치를 늘리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가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투자처를 고민했고요. 그와 동시에 많은 이들이 투자에서 머피의 법칙을 발견했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늘 다르게 진행되는 걸 겪었을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고요. 부동산, 이거 살까 말까? 괜찮을까? 고민하고 나면 어느새 그건 올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박탈감들 많이 느끼셨죠? 자산 가치에 대해 계속해서 하락함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이분이 조금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 귀한 분 모셨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 나눠보도록 하죠. 투자 멘토 박종복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른 방송도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또 금고에 서류가 하나 더 늘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시청자분들께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인사도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실전, 제가 스스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비즈니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 한마디로 알찬 부동산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일인이다 보니까 질문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거든요. 차곡차곡 스텝을 밟아야 되니까 처음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올해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전망 좀 해주세요. 글쎄 일단 주택 시장을 보면요. 전반적으로는 하락할 여지가 많다 보야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전체가 다 하락한다기보다도 지역마다 약간의 날씨로 비교하면은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맑음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수도권 같은 경우는 흐림,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매우 흐림으로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파트로서 자산을 증식시켰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자산이 손실을 보느냐 유지를 되느냐 아니면은 증식되느냐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하락의 여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결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을 느낄 거고 못 견디는 이들이 매도로 내놓을 거고 그게 패닉셀링을 부를 수 있다고 요즘 이런 얘기 걱정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파트에 그럼 어느 정도 거품이 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격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인 시세다. 아니면 생각보다 안 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20-30% 정도는 가격이 거품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거품 있던 데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가격을 아파트 주인 입장에서는 내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걸 반대로 조금 내 거품이 좀 있던 거를 튼튼한 안정된 가격 형성이 되는 시행착오의 기간 좀 같이 아픔을 겪으면은 어느 정도 거품만 안정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일반적인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격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요.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 상승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은 게 가장 무난한 상승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사실 그 물가 상승률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그것에서 많은 분들이 또 놓쳐서 속상함을 느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또 사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또 꿈이 뭐야? 라고 하면 아이돌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많은 학생들이 건물주여라고 대답을 한대요. 정말 씁쓸하기도 하고 또 세대 반영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누구나 건물주가 되긴 어렵잖아요. 좀 그래도 접근 가능할 것 같고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 관리도 쉬울 것 같다. 이래서 요즘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꼬마 빌딩 사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 뭐 이런 팁이 있을까요? 어떻게 많이 돈이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보려고요. 아. 들어보고 가능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시네요. 제가 생각보다 있을 수도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지금 아파트 가격이 13억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가격보다도 조금 덜, 한 3, 4억 정도만 덜 있어도 충분히 서울의 꼬마 빌딩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자산일까요? 아니면 대출 다 끼고 10억? 대출을 이제 현금 투자를 보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15억에서 20억짜리를 내가 현금 한 7, 8억 정도, 많게는 9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투자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셨을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럼 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20억짜리 오래된 걸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좀 들고 있다가 뭐 50억에 60억에 팔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탑스타들이 이렇게 매입했던 부동산을 제가 사주기도 하고 매각도 해드리고 해보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점이 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예인들이 사는 지역은 무조건 오를 거야. 예쁘게 꾸몄으니까 비싸게 팔릴 거야 보다 그만한 지역을 찾아요. 제가 뭐 배우 이종석 씨나 이제 한효주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재테크를 시켜드렸는데 그분은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 저렇게 바쁘고 탑스타 정도 되는데 그런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까? 나름대로 공부. 일반인들이 좀 약간 등하시하는 부동산이죠. 노후된 단독주택, 노후된 건물을 본인이 매입해서 어느 정도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고 결정적으로 그곳에 높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세입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안정된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좀 싸게 임대를 주더라도 우량업체를 입점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을 잘 받고 팔았던 사례. 그렇게 보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현재 뭐 건물 외관이나 이런 것보다 여기에 좀 세입자들이 월세를 안정되게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는 우량업체를 찾는다면은 본인 입장에서도 그런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넓고 예쁘게 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글로벌 이렇게 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뭐 건물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런 활용을 위해서 좀 밑그림을 잘 그렸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궁금한 게 원장님께서 요즘 눈여겨보고 계시는 좀 찜해놓은 투자처 뭐 지역이라도 사실 힌트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이제 뭐 방송에서 어디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은 그 지역이 또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또 제가 매입하는데 힘들까 생각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나름대로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요. 저는 어지간하면 일단 서울시인데 서울에서도 보면 경기권하고 딱 경계로 돼 있는 서울 외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마천동, 그다음에 뭐 그 강동구 길동, 끝자락 그렇죠. 쪽에, 화곡동, 또 은평구, 그다음에 도봉구 이런 지역들은 저는 좀 그럼 아무래도 서울 행정구역은 서울인데 거의 약간의 경기도라는 느낌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소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 되더라도 내가 거기서 나름대로 예쁘게 꾸면은 거의 경기동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된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이거든요. 그런 걸 저는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상당히 좀 안정되게 뭐 당장의 가격 상승을 너무 기대한다기보다도 이 정도면 내가 5년, 8년 정도 후에는 안정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이제 제가 접근하죠.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좀 길게 내다보고 큰아들 명이 하나, 네. 또 길게 내다보고 둘째 아들 명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접근하는 편이에요. 왜 원장님께서 이 부동산 업계에 큰 자리를 차지하셨는지 알겠네요. 아드님이 셋이셔서 그만큼 치열한 고민을 하신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요. 좋아요. 그 서울시 경계 끝자락에 있는 거기 지역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치면요. 같은 지역을 선정을 해도 사실 여기 길 건너랑 여기 길 건너 건물이 너무 다른 평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평가를 받는 빌딩, 뭐 건물들의 특징이 있을 텐데 그 공통점이 뭐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같은 길에 있는데 땅값도 다릅니다.
그리고 임차돼 있는 세입자들의 업종도 달라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박민영 씨가 나름대로 꼬마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건물도 깨끗하고 월세도 많이 나와요. 이 정도 꼬마 빌딩은 싸게 파실 것 같아요? 비싸게 팔 것 같아요? 월세 많이 나면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노후된 건물이고 월세가 얼마 안 나오는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 싸게 내놔야 팔릴 것 같아요? 비싸게 내놔야 팔릴 것 같아요? 싸게 해야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길에 맞은편 상권은 당연히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차인들이 둘 수 있는 외관을 못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임대료를 맞춰주면은 충분히 맞은편 길도 맞은편처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월세가 좀 잘 밀리는 세입자가 들어있다든가 공실이 있다든가 건물이 노후된 걸 사서 예쁘게 리모델링 하면은 오히려 정말 풀무지에서 엄청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일반인들은 잘 못 보죠. 왜 그냥 예쁘다 깨끗하다 그런데 거기에 거품이 20% 있어는 못 봐요. 그런 상품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인기 있고 거품 있는 상태 매각이 잘 되죠. 절대 그런 상품은 투자에서는 절대 멀리해야 될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급등하는 종목 막 오늘 20% 30% 오르는 것만 보이지 좋은데 좋아질 여지가 있는데 지금 막 한 7% 밀리고 이런 걸 잘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그게 부동산 시장도 맞는 것 같아요. 삐까번쩍 화려하고 뭐 임대 잘 나가는 건물이 눈앞에 있으면 그 맞은편을 보고 그 중에서 좀 노후화된 거 그런 걸 좀 싸게 사서 내가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만드는 걸 좀 고민하는 게 필승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또 다음 질문도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내용인데 건물 매입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점, 뭐 초보자들이 건물을 살 때 분명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간 수많은 사례 속에서 좀 많은 실수가 보였던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보다 너무 깨끗하다는 외관 때문에 20-30%의 가격 거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요. 만약 진짜 초보자라면은 저 위치에 현재 입점되는 임차인을 너무 깊숙이 생각하지 말고요. 저 위치에 내가 계약을 하기 전에 사기 전에 유명 프랜차이즈나 유명 브랜드를 이 정도 자리에 내가 너희한테 얼마 정도 임대를 주면은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먼저 임대 들어올 거에 대해서 타진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결정하면은 거의 실수란 거는 찾아볼 수도 없는 한 제가 예를 들면요. 서울에 있는 그 상도동이에요. 전철역 앞이긴 한데 정말 너무너무 노후돼가지고 월세도 적게 나오고 노후돼서 많은 분들이 저 건물 사면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 저 건물 사면 공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건물 수리비용 많이 들을 것 같아. 이 계속 그 반복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걸 계약 전에 유명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그 브랜드 업체한테 먼저 이 정도 자리에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면은 들어오겠느냐 해서 그 브랜드가 전체를 다 통으로 임대를 얻었죠. 가치가 거의 1년 만에 뭐 정말 일반인들이 믿지 못할 정도의 거의 3.5배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정말 그 지역에서도 그 거리가 특화된 거리가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 브랜드가 못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또 본사에서 안 들어갈래 라고 생각했었는데 거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옆집, 뒷집 건물주들도 같이 덩달아 덕을 봤네요. 덕을 본 거죠. 이게 적극성을 띄어야 되네요. 내가 내 돈 투자하는데 그냥 내가 잘 해놓으면 그들이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뭐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커피빈 들어와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너네 어떻게 하면 들어올래? 라는 그 타협점을 냈다라는 게 되게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답변이었고요. 그럼 빌딩을 샀다고 쳐요 이번엔. 그러면 샀습니다. 샀는데 사고 나서 이 빌딩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부자 건물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부자 건물주들을 만나고 저도 실전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름대로 기간을 봐요. 저거는 우리가 육상으로 치면은 100m 달리기, 200m, 400m, 뭐 계주 42.19km 마라톤 있죠. 네. 저건 내가 100m 정도 2-3년 안에 처분할 거야. 저거는 내가 한 10년을 내다볼 거야. 이건 절대 안 팔고 자녀들한테 증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1.3배 정도 남으면은
100m 달리기에서는 저희가 치고 빠지기는 가장 무난한 가격. 왜? 좀 더 오르겠죠.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도 어느 정도 시대 차익을 봐야 된다. 주식은 대부분 실패하는 분들이 혼자 다 먹으려고 더 기다리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3에서 1.4배 정도는 시대 차익이면은 팔고 빠지면은 그분들 보면 성공한 이유들이 다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만 다 먹으려면 안 돼. 내 걸 산 사람도 어느 정도 시대 차익을 보는 게 네. 서로 윈윈이야라고 얘기를 하시죠.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거 그게 또 뭐 나름의 그렇죠. 너무 과욕 부리지 않아서 좋은 부자 건물주로 잘 나오는 것 또한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전략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까치밥도 그러잖아요. 감나무에 하나쯤은 남겨 놓는 거.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 정말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정말 묻지마 했었잖아요. 뭐 정말 주식, 코인,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 못 벌었으면은 정말 운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다트 던져서 지도 찍히는 거 그렇죠. 사도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했을 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거 쉽게 마음 못 비웁니다. 아니야, 더 오를 거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닙니다. 팔아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안 팔려가지고 너무너무 후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뭐였냐? 내가 그렇지 얘기하지 않냐. 욕심이고 아파트 주거용 상품의 가격 상승률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상승의 한계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없다. 끊임없이 오를 거다. 주거용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주거를 하니까 그 집에서 임대수익은 안 나오잖아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네. 그죠? 그 본인 자산의 70% 이상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면요.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럼 과연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13억 7천 정도 우리가 아파트를 평가하면요. 안방이 얼마 정도 갈까요? 안방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에서 4억 가겠죠. 그럼 대부분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 때 퇴근해서 잠자고 아침에 나가요. 한 8시간 정도 잠만 자는 공간을 자기는 스위트룸이죠. 3, 4개 공간. 일 보고 이제 뭐 샤워하는 공간, 화장실이 한 1억 7천짜리 스위트룸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 사치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을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안 팔렸을 때 하면은 너무 늦죠. 그래서 남이 팔 때 사고 남이 살 때 팔으란 얘기가 있죠. 그 쉬운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 비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 비우는 게 못 비운 사람들 때문에 실패해서 또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빌딩 투자도 욕심으로 인해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빌딩은 조금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은 상가에서부터 좀 시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투자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가 자체는 일단 수익률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급락폭이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매물로 많이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요. 상가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 상가들은 임차인들이 거기서 영업하면서 어느 정도 월세를 잘 내고 오면 괜찮은데 한 호수잖아요. 한 호수가 공실이 되면은 100이 공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계층짜리에서 한 계층이 공실되면은 전체 공실률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상가를 사실 분들, 특히 상가 사실 분들은 높은 수익률 때문에 사는데 그 세입자가 퇴실했을 때 리스크가. 과연 동일한 보증금 월세 임대료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는 괜찮거든요. 대부분 인하를 요구합니다. 딱 100이면은 전에 100은 나는 관심 없다. 난 100이면 입주를 안 할래. 난 80만 원, 70만 원 입주하겠다. 2, 30만 원 깎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월세에서 내가 매월 2, 30만 원을 손실도 받지만은 상가의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왜?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갖다가 내가 높다는 수익률 5%, 6%라는 생각에 덥석 사지 말고 과연 저 상가 임대료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측정됐는지 그럼 저희 상가 임대료에서 20, 30%의 인하됐을 때 임대 나갔을 때를 가정하고 분양상가 가격을 평가하면요. 일단 살 때부터 시세보다는 20, 30%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취득해서 뭐 공실 생기든 대팔 때 좀 손실 보고 팔았다 공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오늘 전반적인 말씀이 사실 너무 투자에 대해 희망 회로를 이렇게 돌리면서 네. 긍정과 낙관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약간 좋지 않은 포인트들, 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계속 생각을 하며 투자를 해야 조금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례를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기억나는 뼈아픈 실패 사례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원장님의 실패 사례가 있다면 그걸 전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실패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분명 뭔가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뭐 좀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혼 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증금 200에 올 때 7만 원짜리 지하에서 신혼집 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제 통장에서 마이너스 된 시절은 없었고요. 예, 또 제가 나름대로 목표 정한 게 있습니다. 네.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절대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때 나와야 될 돈이고 그 이외에는 인출을 하면 안 돼요. 하늘이 열종로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차 기름값이 없어 내가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딱 원칙을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는 사실은 해본 적이 없고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좀 뭐 본인들은 운이 없었다 타인을 원망하는데요. 사실 보면은 스스로 그걸 준비를 했던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준비를 돈을 모아서 나는 한 방에 실수하려고 준비했던 거죠. 어떤 느낌일까요? 본인이 큰 실수하려고 미리부터 지금까지 준비했다? 성공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실패하려고 준비했던 경우가 많죠. 분명 뭔가 체크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제가 뭐 많은 분들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뭐 피해 사례도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결책 찾는 분들 상담하는데 가장 기억 남고 마음 아팠던 분이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드님의 친구가 그 부동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세를 부모님 그 비싼 집에서 부모님 살게 하느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네가 투자해서 돈을 불려서 부모님한테 더 좋은 집을 해주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전세 놓고 부모님을 원룸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세금을 가지고 토지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토지도 자기 전세금만 넣으면 되는데 친구한테 막 화려한 그 토지에 대해서 설명 듣다 보니까 그 집을 가지고 또 대출까지 받은 거예요. 전세금 최대한 뽑은 상태 대출까지. 그 상태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획부동산한테 토지 사기를 당한 거죠. 네. 끝내 이제 아버님이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또한 어머니도 뭐 신용불량자 되고 자녀는 자녀들을 또 뭐 친구 원망해봤자 고스란히 부모님한테 마지막에 불효를 저지른 좀 지금 생각해도 조금 그때 그 눈물도 제가 보고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사례죠. 그것도 보면은 욕심이었던 거죠.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로 가지고 투자를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정말 거의 60년, 70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했던 집을 가지고 그런 데 투자한다. 남의 돈을 부모님 돈도 내 돈이라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또 부모님한테 돈을 이럽니다. 엄마 나 8억 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 엄마 나 8억 빌려줘라고 그래요. 네. 근데 빌려주려면 정확히 서류가 준비돼야죠. 은행 가서 나 8억 주세요 하면은 빌려주세요 그냥 주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출발점 자체가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언제든지 네가 돈을 필요하다면 내가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이런 인식의 교육도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그런 전반의 인식은 계속 돼 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똑똑해지셨어요. 똑똑해지셨지만 내 가족에게만큼 그 잣대가 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사실 그러한 잣대를 적용시키는 거에서부터 자녀 뭐 투자 교육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내용들 저희 좀 잘 되새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님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부동산 투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하는 원칙이 있다면 난 이건 절대 안 해 이런 거. 일단 저는 부동산을 선택할 때 일단 뭐든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얘기인데 무조건 최악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엄청 올라가 전체가 공실이 생겨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거의 그 본인이 취득하려는 부동산 상품에 대출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걸 받고
나머지 현금을 늘려보거든요. 네. 만약에 10억짜리면은 8억 대출되면 2억, 9억 대출되면 1억만 넣어서 살려고만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갈 거고 부동산 값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전체가 공실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80% 90% 대출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의 50% 미만 정도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죠. 그런 출발점 자체가 벌써 안전하게 출발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다 최악으로 나한테 와닿지는 않겠죠. 네.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오를 거고, 금리도 상당히 높게 오를 거라 했는데 적당히 올랐고, 또 공실이 전체가 될 거라 했는데 50%만 공실이 됐고, 그러면 정말 안전한 자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이런 건 10번, 100번 얘기해 주셔도 부족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최악을 염두에 뒀을 때는 사실상 최악에 오지 않고 최악보단 조금 나을 거니 그렇죠. 그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올해 이제 막 새해 시작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만한 트렌드, 뭘로 보시는지, 이게 사실 별 5개짜리 질문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네. 집도 해결하고 가격 상승도 해결하고 수익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거를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네, 위층에 밑에 주택, 밑에 밑에는 상가. 상가. 그런 경우 상가로 보면은 최고 2층을 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일단 집이 해결됐죠. 옥상 같은 게 텃밭 예쁘게 꾸며놓고 또 주말농장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층에서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월세에 또 수익이 발생되고 관리도 쉬울 거고. 관리도 쉽죠.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은 아파트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파트 값이 작년, 재작년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상가주택은 사실은 더 올라요. 주거형의 투자 가격 상승은 한계선이 있는데, 네. 임대 수익과 주거가 같이 해결되는 상가주택 상승률은 많이 아파트보다 월등히 올랐죠. 그런데 왜 상가주택을 싫어하느냐? 아파트는 편하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주차 편하고, 상가주택은 아무래도 계단을 다닌다든가 좀 돈 여유가 있어 승강기 있는 건물로 사겠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밑에 층에 고깃집에서 냄새 올릴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좀, 그러면 본인은 돈은 없는데 편하게 살고 싶으면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있고 월세가 나오는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대로 있으면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안 되잖아요, 돈이. 네.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같이 패키지처럼 묶여져 있는 상가주택을 사시는 거는, 지금 일반인들은 상가주택 소액 20억대, 10억대만 생각하잖아요. 350억짜리 상가주택도 있어요. 600억짜리 상가주택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600억짜리 빌딩인데 그 소유주가 최고 2층에 주택을 꾸며놓고 살고 있어요. 그분이 돈이 없을까요? 어디에 주상가 펜트하우스를 살 자신이 있겠죠. 그럼 자기는 거기에 펜트하우스에 80억, 90억 주고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는 게 편하니 그 80억, 90억 주고 내가 주상복합을 살 돈이면 내가 다른 쪽에 재테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가주택을 아마 눈여겨보시면은, 요 방송을 듣고도 몇 년 지나면, 내가 정말 주거와 집가 상승과 수익률, 세 마리 토끼, 그럼 은퇴 후에 상품까지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그럼 네. 상가주택을 몇 층이 좋은지, 이게 3층짜리, 4층짜리, 그것도 궁금하고, 주차를 그 주택 앞에다가 자리를 하나 파야 되는지 아니면 지하로 파야 되는지. 일단 상가주택을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요, 네. 그 층수에 맞는 주차 허가 대수가 있어요.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은 법정 주차장이 다 있죠. 네. 거의 한 층에 한 대씩은 가능하게끔. 만약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라면은 한 4대에서 5대 사이 정도는 주차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층수는 최대한 높을수록 좋죠. 왜? 최대한 높다는 거는 세입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1층보다는 2층짜리가 좋고, 2층보다는 3층, 3층보다는 4층. 최대한 높대, 하지만 대출을 맥스로 끄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그게 그렇죠. 또 빚대를 대비해서 내가 가능한 그 수준까지. 그렇죠. 아까 방송 전에 그 눈빛과 이제 그가 다 끝날 때쯤 눈빛이
저 많이 지금 다르십니다. 되게 투자에 자신이 붙은 느낌이 듭니다. 뭐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개인들께 뭐 부동산 자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다 알고 있고 어디선가 들었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다시 귀한 얘기, 좋은 사례들과 함께 섞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부동산 올해 그리고 앞으로 수년 후에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전략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종복 원장님과 함께 저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